20세기 근본주의의 등장과 창조과학의 부흥이라고 이렇게 제가 제목을 붙였는데, 생각해 보니까 차라리 창조과학과 안식교라고 붙였으면 더 낫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그 외 얘기도 조금은 있으니까 이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창조로 오픈 포럼 그 학술지 8권 1회에 제가 창조과학의 유사과학적 뿌리라고 하는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 논문을 기초로 해서 그 내용이 전체에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글로서 필요한 분들은 우리 오픈 포럼 학술지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에 여러분 아시는 대로 다윈의 종의 기원이 출간된 것이 이제 1859년입니다. 1859년 유럽에서 영국에서 출간이 됐으니까 그 뒤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확산돼 나가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대서양 건너가지고 북미주에도 확산되게 되고, 특별히 학계에서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확산이 되는데 19세기 후반 1859년부터 한 20, 30년 동안에 북미주에서 주요한 해당 분야, 생물학이나 지질학 분야의 학자들 중에서 진화론에 대해서 반대를 했던 사람은 사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손을 꽂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이 대표적으로 그 학자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맥길 대학의 도우손, 프린스턴 대학의 구이어트, 예일 대학의 다나 이런 정도. 근데 흥미롭게도 이분들은 인간 진화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반대를 하고 모두가 다 하나같이 이미 그 당시에 지질 연대가 6천년이 아니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많이 밝혀져 있었기 때문에 오랜 연대를 수용하면서 오랜 연대와 창조를 조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진행적 창조론, 우리 성경 해석학적으로 날 시대 이론 혹은 Day Age Theory라고 이렇게 부르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만든 말에 의하면 지질학적으로는 이제 다중객관 창조론, 같은 말인데 조금은 이제 지질학적 관점에서 보느냐, 생물학적 관점에서 보느냐, 성경 해석학적 관점에 보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좀 달라져요. 이제 그런 것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래도 역시 진화론이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이 됐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전문 학자들, 구약학자들 포함해서 생물학자들, 지질학자들, 심지어 일부는 천문학자들까지 이런 전문학자들 영역에 국한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전문학자들은 진화론 쪽에 합류했지만 그래도 창조론자들은 여전히 남아있었고, 특별히 일반인들은 대부분 그대로 성경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또 요즘 말로 하면 젊은 친구론이죠. 그것을 받아들였는데 지금도 그 상황은 비슷해요. 제가 최근에, 아주 최근은 아닙니다만은 이것이 이제 미국의 갤럽 여론조사 기관이죠. 거기서 내놓은 자료를 제가 찾아봤습니다. 자료 중에서 2019년 자료가 현재는 제일 최근 건데, 미국의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인간 진화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1983년부터 2019년까지 한 30년, 13년이 한 40년 가까이 되죠. 40년 가까이 추이를 보이는데 그 위쪽에 있는 회색과 그 다음에 연두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창조론이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속에는 이제 유신 진화론도 포함되어 있긴 합니다만은 대개 한 1983년에 토탈 합치면 82% 정도, 그 다음에 2019년에 오면은 73% 감소는 했습니다만은 아주 많이 감소한 건 아니고요. 대신에 이제 순수 진화론적인 인간 기원을 받아들인 사람이 83년에 한 9%에서 2019년에 22%, 꽤 많이 늘었죠. 이제 일반인들도 상당히 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변화를 보더라도 역시 그래도 아직 전문가들은 많은 대부분이 이제 진화론 쪽으로 기울었지만 창조론자들은 일반인들은 창조론 쪽에 여전히 머물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20세기의 반진화론 운동, 진화론이 나오면서 반진화론 운동도 상당히 강하게 또 조직적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대표적인 몇몇 분들 외에도 뭐 일부는 있었습니다만은 그분들의 그 생각, 진화론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꽤 있었습니다. 물론 일반인들은 대부분이었고 전문가들 중에서도 꽤 있었는데 그들의 한결같은 입장은 사실은 오랜 연대 그 다음에 소위 진행적 창조론이었고요. 엄격한 문자적 창조론 6천년 혹은 젊은 지구론을 받아들인 사람은 거의 아마 전문가들 중에서 거의 뭐 없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20세기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요. 20세기에서 가장 중요한 창조론, 진화론 논쟁, 여러분들이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스코프스 재판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1925년 5월 25일에 테네시주, 미국의 남부주니까 뭐 남부주라고 하면 상당히 보수적이고 그다음에 그 교회도 상당히 보수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주의회에서 버틀러라고 하는 하원 의원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동료 의원들을 이제 모아가지고 버틀러 법이라고 하는 것을 통과시키게 됩니다. 그 법 내용이 뭔가 하면 인간 진화 교육을 학교에서 가르치지 못하도록 가르치게 되면 이제 위법이 되는 거죠. 그 법을 통과시켰는데 그게 통과시킨 직후에 거기에 있는 그 고등학교 생물교사는 이분이 엄격하게 생물교사는 아니고 원래는 체육교사라고 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 생물교사는 아니지만 체육교사지만 관심이 있고 또 해당 생물교사가 없을 때는 여러분 미국이나 캐나다에 계시면 아시겠지만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 가서 해당 교사가 없을 때는 가서 가르쳐요. 이분이 원래 전공은 체육교사지만 생물을 가르치고 있었기 때문에 이분은 이제 물론 진화론을 찬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1900년생이니까 1925년이니까 나이 25살 때 얘기입니다. 그때 이제 이 법이 통과되자 이게 상당히 그 당시도 센세이션이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가장 그 인본주의 단체 그리고 진화론 지지단체들이 아주 대표적인 단체가 시민단체가 몇 개가 있어요.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미국 시민 자유연맹이라고 합니다. 이게 흔히 약자로 해서 ACLU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뭐 여러분들 신문에 가끔 볼 수 있는 유명한 단체입니다. 이거는 아주 역사도 오래됐고요. 힘이 대단해요. 변호사만 6,000명이 뭐 지금 참여한다고 그러니까 엄청나죠. 그리고 저 창조론, 진화론 재판할 때마다 사실은 진화론 쪽에 나와서 지지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이 단체와 더불어서 AHA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American Humanist Association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는데 이 두 단체가 대표적으로 이제 반창조론 단체입니다. 이 단체 ACLU에서 스콥스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부추겼어요. 야, 너 지금 이번에 버틀러 법이 통과했는데 학교에서 일부러 진화론 가르쳐라. 소송이 걸리고 너가 만약에 그 벌금을 내게 되면 우리가 뒤에서 백업을 하겠다. 당연히 뭐 그 전체 진화론 단체에다가 또 굉장한 또 힘이 있는 단체니까 이제 이 스콥스도 진화론 장판이가 가르쳤고 가르치자마자 바로 걸려가지고 재판이 걸리게 되는데 그게 바로 스콥스 재판, 존 토마스 스콥스라는 사람입니다. 이때 이제 그 중요한 것은 창조론적 변호사는 브라이언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1925년에 죽었어요. 그 재판하고 바로 직후 조금 지나서 죽었습니다. 이분은 미국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를 3번이나 한 사람이 3번 나섰지만 3번 다 떨어졌습니다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물론 변호사입니다. 그 다음 진화론적 변호사는 이분도 여러분들이 들어본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클라렌스 데로우라고 유명한 미국의 당시에 검찰총장 토니 제너럴 검찰총장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뭐 미국에서 최고의 변호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창조론자 진화론자 양측에서 당시 미국에서 최고의 변호사를 갖다 동원을 해서 이 재판을 했고 그것이 당시에 그 미국의 온 그 세계의 매스컴에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되었습니다. 좌측에 있는 사람이 이제 그 교사 가르쳤던 스콥스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사람이 브라이언,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그 데로, 클라렌스 데로입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이때 재판도 창조과학 재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브라이언이라는 사람도 오늘은 창조과학 버전이 아니고 진행적 창조론자, 오랜 지구론자입니다. 어쨌든 그런 상태에서 이 재판을 변호하게 됩니다. 이 재판은
양측에서 서로 창조론자들은 창조의 증거를, 진화론자들은 진화의 증거를 제시하기 위해서 막 노력을 했는데 아무래도 그 학문적인 증거에 있어서는 진화론이 훨씬 더 강했습니다. 그래서 판사가 보기에 이 진화론이 좀 더 증거가 많은 것 같지만 중요한 것은 어쨌든 당시에 버틀러 법이라고 하는 이 법이 의회를 통과해서 정식으로 발효가 됐는데 물론 불과 얼마 전에 통과한 겁니다. 그 당시 재판보다도 오래지 않아서 몇 달 전에 통과한 거죠. 어쨌든 존 스콥스가 실정법을 어긴 거예요. 그래서 스콥스한테 $100의 벌금을 선고를 하게 됩니다. $100가 뭐 요즘 같은 많은 돈이 아니지만 지금부터 100년 전이기 때문에 아마 요즘과 좀 몇천 달러 될 겁니다. 아주 많은 건 아니지만 그것도 적은 또 벌금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스콥스가 유죄 판결을 받고 $100 벌금을 물었으니 외형적으로는 창조론자들이 승리했지만 그 당시에 이것을 전 세계에서 그 취재를 했습니다. 물론 요즘처럼 막 생중계는 못했지만 막 요새 같으면 일종의 그 뭡니까 전보로 해가지고 뭐 중계를 했어. 미국 전체적으로도 이 재판에 대해서 관심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그 조그마한 데이톤이라고 하는 테네시의 조그마한 시골 동네인데 이 동네가 뭐 그 당시 이제 여름에 열렸어요. 5월 달에 법이 발효되고 제가 알기로는 이게 아마 재판 지금 제가 날짜는 안 봤는데 한 8월 정도 됐을 겁니다. 한창 더울 때 미국 남부에서 열렸으니까 얼마나 덥겠어요. 요즘처럼 에어컨도 없고 하니까 나중에 너무 더워가지고 재판을 바깥에 나와서 야외에서 해서 또 사람들이 워낙 많이 관심이 많고 많이 오니까 그 당시 조그만 동네 뭐 호텔, 여관 다 꽉 차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서로 막 땀을 닦아가면서 바깥에서 재판을 했습니다. 어쨌든 실제 그 법리적인 면에서는 진화론자가 졌고 여론전에서는 창조론자들이 졌다. 이제 그 재판에 대한 과학사적인 평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 때문에 창조론자들이 이제 이거 가만 놔뒀다가도 진화론자들이 난리치겠다 싶어가지고 창조론자들이 조직적으로 나서게 되는데 이제는 무슨 입법기관에 로비해가지고 법을 바꾸거나 이거는 굉장히 힘들다. 그리고 이 특히 여론을 지배하는 것이 이제 매스컴인데 매스컴의 그 호의적인 반응을 얻기가 어렵다 생각해가지고 지방교육위원회, 뭐 주군이라든지 뭐 여기도 다 캐나다도 교육지방자치가 되어 있습니다. 미국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조직화된 교회라기보다도 아까 얘기했던 그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 같은 사람이나 그 외에 윌리엄 릴리나 뭐 교회사라든지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분이 아주 근본주의 세계 기독교 근본주의 연맹도 만들고 미국 바진화론 연합도 만들고 전천연설 옹호단체도 만들고 뭐 진화론을 반대하는 보수단체들을 결성해서 진화론은 과학이 아니고 가설이고 억측이기 때문에 교육돼서는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도 이분들이 하나같이 날 시대 이론을 다시 말해서 오랜 창조론을 지지를 했어요. 이 사진이 있죠. 그런데 그 속에서 이제 창조과학이 등장을 하는데 창조과학은요, 사실은 20세기 후반때 신교 진영에서 일어난 대표적인 근본주의 운동의 하나라고 할 수가 있고 이게 나중에 미국에서 출발했지만 호주, 한국, 캐나다, 일본, 러시아 등 여러 나라에 이제 수출됐죠. 이 창조과학의 등장의 배경을 오늘 좀 설명을 하고 싶은 것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창조과학은 일단은 미국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보수적이고 근본주의적인 미국 남부, 특별히 미국 남침내교의 배경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시작했고요. 나중에 이제 호주, 캐나다, 일본, 러시아, 그 중에 이제 한국까지 이제 확산이 됐죠. 창조과학 운동은 과학자가 들어있긴 하지만 대중과학 운동입니다. 굉장히 전투적이고 선명성이 강하고, 그리고 이제 대중과학 운동이기 때문에 정치계라든지 교육계라든지 이런데 대중 강연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그런 영향을 끼치게 되고요. 주로 신문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창조과학 관련된 기사들이 많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이제 막 여론전도 하고 또 재판도 하니까 또 그것도 보도도 되고. 세 번째는 아마추어 운동입니다. 이 단체는 전문가가 없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비전문가들이 거의 중심적입니다. 비전문가라는 얘기는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이 아니란 말이 아니고 예를 들어 박사학위를 토목공학에서 했는데 뭐 생명공학 얘기를 한다든지 생물학 얘기를 한다든지 뭐 또 전산학을 했는데 천문학 얘기를 한다든지 이게 아마추어 운동이죠.
그 자기가 연구하는 분야에서는 상당한 아카데믹한 그런 크리덴셜을 갖지만 그러나 이제 자기가 강연하는 그 내용에 있어서는 비전문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창조과학은 이제 지금 이제 돌아서서 보는 겁니다만 기독학자들 사이에 굉장한 분열을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은 창조론 진화론 그 논쟁이라기보다도 창조론 내의 논쟁이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습니다만 미국에서는 이미 이 경험을 오래전에 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를 반대하는 그런 기독교 안티들에게도 빈미를 제공하게 됩니다. 신학적 정체성을 살펴보게 되면은 신학적으로 근본주의, 기계적 연감성, 성경의 문자적 해석, 이원론적 세계관 이런 것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종말론에 있어서는 세대주의적 종말론을 지지하는데 이거는 한국은 조금 달라요. 한국은 주로 이제 장로교인들이 전체 교인들이 한 80%, 85% 되잖아요. 그다음에 장로교에서는 세대주의에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한부 종말론에서 이제 창조과학이 안식교에서 출발했는데 안식교는 기본적으로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출발했기 때문에 세대주의적 종말론을 가지고 있지만 이게 종말론은 한국 창조과학에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나 미국이라든지 다른 데서는 세대주의적 종말론 쪽에 있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다 문자적 해석, 뭐 여러 차례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성경에 대한 그 문자적 해석이 뭐 처음이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보면 초대교회 때부터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유독 창조과학의 입장에서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할 때는요. 굉장히 전투적이고 선명성이 굉장히 강하고 그 다음에 조금만 의견이 다르면 뭐 그냥 몰매를 때리는 그런 운동이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겁니다. 이것이 과학적 연구나 혹은 신학자들이 연구실에서 연구를 열심히 해가지고 창세기를 예를 들어서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든지 이것이 나왔으면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여기 학문에서 학문을 지급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학문이라는 것은 그 잠정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내가 어떤 것을 강하게 주장을 해도 나도 틀릴 수 있다는 그런 항상 잠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하고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마구 그냥 뭐 좀 테러 비슷한 그런 공격을 하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하고 의견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렇게 마구 그렇게 거친 말을 써가면서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이건 기본적인 학자적인 매너가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근데 왜 창조가 그럴까? 그것은 오늘 제가 미리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것은 안식교의 교주라고 할 수 있는 엘렌 G 화이트의 환상에서 출발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 제 결론입니다. 창조과학의 정서적 정체성을 보게 되면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학문에서 잠정성이 없어요. 이 텐터티브니스가 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은 이 뿌리가 안식교에서 출발했는데 안식교에서도 뭐 연구를 해서 나온 것이 아니고 성경 해석이나 과학 연구를 기초로 시작된 운동이 아니라 안식교 교주, 뭐 실질적인 교주죠. 엘렌 G 화이트라는 그 여자입니다. 이분의 환상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이거는 신앙 고백과 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 고백에서 물러설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학자적인 매너가 굉장히 부족하고 제가 한 예로 그냥 들어놓은 건데 2011년도에 미국의 그 홈스쿨링 한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이 모이는 전국 대회가 있어요. Great Homeschool Conventions라고 하는 거 아주 큰 굉장히 수천 명이 모이는 그런 단체인데 거기에 미국의 대표적인 그 창조과학적인 한 사람인 켄 햄이라는 사람이 케네스 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주강사로 몇몇 주강사가 있었는데 그 주강사로 오셨어요. 근데 켄 햄이 그게 이제 그 대회에 왔는데 와가지고 창조과학 강의를 한 거죠. 그러면서 엄청나게 자기하고 의견이 다른 그 조금 오랜 창조론이라든지 오랜 지구 창조론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한 사람을 막 비난을 하는데 너무 심하게 비난을 하고 또 하나는 그게 자기하고 같이 주강사로 초청돼서 지금 같이 이제 그 강의를 하고 있는 다른 강사들도 막 욕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대회 관계자들이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하루인가 이 사람 강단에 세웠다가 그 다음에 회의를 해서 그만두게 했습니다. 얼마나 창피입니까? 원래 일주일 내내 사실은 컨벤션 하는데 강사로 왔다가 하루하고는 도저히 당신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강제로 하단을 시킨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자신의 전문 분야가 아닌 영역에서 용명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유관 기초과학 분야 전문가들이 별로 하나도 없다고 말할 수 없고, 아시겠지만 헨리 모리슨 토목공학자고 마이클 리틀이라고 유명한 그 대중과학하는 대중창조과학 강의하는 분인데, 이분도 제가 군 출신입니다. 켄트 호빈들은 아시겠지만 뭐 감옥에 들락날락하는 고등학교 과학교사 출신이고요. 창조과학 지도자 중에는 기초과학을 전공한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것이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창조과학의 과학적 정체성은 첫째는 젊은 지구론을 이제 주장을 합니다. 사실은 이 창조과학을 시작했던 그 엘렌 G 화이트 그 여사의 그분이 그 환상을 본 연대는 되게 한 19세기 후반입니다. 그러니까 당시는 뭐 방사능 연대가 아직 나오기 전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시간이 흐르면서 그분은 세상 떠나고 후에 그 안식교 신자들 중에서 이제 학자들이 나오게 되면서 교주의 그 환상을 글로 남겨놨는데, 그것을 이제 연구를 했는데 하나같이 방사능 연대가 그 뒤에 나오게 돼요. 방사능 연대는 1910년도에 이제 초기적인 개념이 나오게 되고, 이제 그 뒤로 쭉 점점 더 디벨롭 돼가지고 아주 지금 굉장히 정밀하게 연대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사선 탄소 연대 측정법은 1940년대 후반에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이건 그 당시는 뭐 전혀 언급이 안 됐죠. 북극이나 혹은 그 그린랜드 쪽에 아이스코어 연구, 뭡니까, 빙하를 갖다가 이렇게 보링을 해가지고 얼음 기둥을 끄집어내가지고 그 얼음 기둥에 보면 나이테처럼 한 해마다 한 개씩 이렇게 나이테가 생겨요. 그걸 빙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빙선 숫자만 헤아려도 빙선 숫자는 한 해에 한 개씩 생기기 때문에 그거는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뭐 45만 개 이렇게 나옵니다. 물론 뭡니까, 얼음 기둥도 굉장히 길고 한 4km, 3km, 4km 뭐 이렇게 뚫으니까 그 속에 한 개 한 개 빙선 숫자가 뭐 40만 개씩 됩니다. 그것도 받아들이잖아요. 왜냐하면 그것만 해도 벌써 40만 년이 되니까. 그래서 그것도 받아들이지 않죠. 천체까지 거리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제일 멀리 보이는 천체는 130억 광년 떨어진 별은 아니고 은하들, 천체들이 보이는데, 그 말은 130억 년 동안 빛이 날아왔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6천 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리 측정 잘못했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것도 부정하고요. 나중에는 거리 측정이 너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했기 때문에 오차는 있지만 거의 대충 정확하다라는 그런 이제 결과가 나오게 되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6천 년에 맞추기 위해서, 지금은 광속이 초속 30만 킬로지만 옛날에는 과거에는 뭐 초속 몇억 킬로 막 이렇게 됐다 이렇게 해가지고 광속이 과변해서 그것이 실제로 우주는 6천 년이다라는 주장을 뭐 끝까지 하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젊은 지구론이 제일 중요한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그 과학적 정체성은 단일 객변설입니다. 다른 말로 노아홍 수설이라고도 하는데, 사실 젊은 지구론과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주장입니다. 왜냐, 젊은 지구론을 주장하려면 단일 객변설을 주장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지층이 있는, 우리가 지표면에서 볼 수 있는 고생대부터 시작해서 신생대 제4기까지 연대가 약 한 5억 한 4천만 년, 5억 한 5천만 정도 되는데, 이것을 갖다가 이것을 불과 한 1년 미만의 노아 홍수 때에 형성이 되었다고 주장을 해야지, 만약에 지층 연대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지층만 해도 벌써 5억 5천만 년, 4천만 년, 5천만 년 되기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젊은 지구론을 주장하려면 반드시 단일 객변설 혹은 다른 말로 노아 홍수설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노아 홍수설을 받아들인다 말은 노아 홍수를 받아들인다는 의미하고는 달라요. 노아 홍수는 저나 여러분이나 다 우리 성경에 있는 창세기 6, 7, 8장에 나오는 아주 분명한 사실이지만, 이 노아 홍수의 일회적인 사건이 고생대 캄브리아기부터 신생대 제4기까지 모든 지층을 다 10달 반 동안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이론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랜드 캐니언이 고생대 성캄브리아기 지층이잖아요. 그 그랜드 캐니언 그 깊이가 1.6km 정도 됩니다. 그것도 10달 반 동안에 다 쌓였고 다 파였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굉장히 기가 막히죠. 제가 하도 기가 막혀서 지난번에 제가 그랜드 캐니언 정말 노아 홍수 때 형성되었을까 하는 책을 제가 한 3년 전에 제가 출간했죠.
지질시대 다 부정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젊은 지구론과 단일 격분설은 같은 얘기인데 동전의 앞뒷면과 같다 하는 것을 아시면 좋겠고요. 두 개는 쌍둥이처럼 같이 다닙니다. 그래서 창조과학의 과학적 정체성 하면 제일 중요한 게 젊은 지구론입니다. 뭐 하나 더 붙인다면은 단일 격변설 혹은 노아홍 소설입니다. 그런데 왜 기원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이 굉장히 여러 개 분야가 되고 또 창조론을 주장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은데 왜 창조과학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다른 과학적 주장이나 이론들을 주장하는 사람들하고 태도가 다를까? 주장도 다르지만 동일한 주장을 하는 다른 사람들하고 달라요. 왜 그럴까?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거는 창조과학이 과학적 연구의 뿌리를 둔 것이 아니라 신앙 고백의 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앞에 잠깐 얘기를 했죠. 그걸 알려면 안식교 뿌리를 조금 알아야 됩니다. 안식교는 19세기 중엽에 미국의 매사추세츠주에서 출생한 재림파, 지금도 안식교 신자들은 재림교라고 부르길 좋아합니다. 우리는 안식교라고 부르지만 윌리엄 밀러라는 사람이 살아서 이분도 우리 교회사에서 꽤 나오는 분이다. 유명한 시한부 종말자이기 때문에 원래는 농부고 침례 교인인데 대학 교육은 뭐 받지 않고 대학 교육 밑에도 별로 제대로 받지는 못해서 대부분 뭐 독학이나 홈스쿨링으로 공부를 했었는데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학교가 별로 없어가지고 시골에 살면 갈 학교가 없어요. 너무 멀어가지고 뭐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독학이나 홈스쿨링으로 공부를 쭉 했는데 물론 똑똑했겠죠. 혼자 한 2년간 다니엘서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다가 소위 말해서 시한부 종말론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사실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은 혼자 신학적인 건강한 훈련 안 받고 혼자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게 되면 반드시 어디로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주 황당한 소리가 그 속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이 이제 다니엘서 8장 14절을 주목을 했어요. 다니엘서 8장 14절에 보면은 그가 내게 이나마 미가엘 천사일 겁니다. 그가 하는 것은 물론 예수님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다니엘서 8장에 나온 이 말씀을 가지고서 이제 온갖 소설을 써내려 가는 것입니다. 밀러는 성소를 정결하게 되는 것을 예수님 재림으로 해석했고 하루는 1년이다 해서 2300주야, 주야는 이제 날이란 말이죠. 2301은 2300년을 말한다. 2300주야, 2300년은 457년 예루살렘 뭡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제 나중에 예루살렘 중건하여도 된다.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해도 된다고 하는 허가가 난 해가 소위 457년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계산을 해보니까 1843년 8월 21일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어떻게 8월 21일까지 계산했는지 제가 문자는 안 맞는 계산해도 이 숫자가 안 나오던데 이게 이제 그 사람이 만든 표는 아니고 그걸 기초로 안식교에서 만든 표입니다. 이게 BC 457년 이때 아닥사스다 왕이 예루살렘 성 중건해도 좋다고 하는 그런 허락을 내리는데 사실 성전 중건이 아니고 예루살렘 성벽 중건입니다. 일단 이 날짜도 좀 틀려요. 엄격하게 말해서 성전을 정결하게 한다는 말은 성전 준공 혹은 성전 중건 허락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건 아니고 성벽 중건하는 허락입니다. BC 457년부터 해서 이제 71회, 71회 같으면 77, 49에서 49년, 그 다음에 그때부터 예루살렘 성벽 중건이 끝나고 62일에 7, 2, 42, 74 하면은 434년 뒤죠. 그래 하면 이제 이때까지 오게 AD 27년까지 오게 되고 이때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사역 그때 이제 그 예수님이 그 침례를 받으시고 공생에 시작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고 십자가요 있는 데서 그 다음에 3년 반 뒤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순교하는 게 이제 3년 반이다. 이때부터 이방의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해서 이때부터 이제 나머지 소위 1261 해가지고 하니까 1843년이라 했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1843년 10월 21일이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때까지 이제 기다렸죠. 그리고 이분은 재림파 그 밀러는 굉장한 부흥사입니다. 그래서 부흥사 다니면서 1843년 10월 21일 날 예수님 오신다고 뭐 사람들 하얀 옷 입고 재산 팔고 직장 그만두고 뭐 이렇게 뭐 구름도와 같이 그의 부흥에 참석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우리 다 아는 대로 예수님 오시는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랬는데 명확하게 써놨는데도 그걸 믿지 않고 1843년 예수님 온다고 하고 막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1843년 8월 21일에 예수님이 재림을 안 하셨어요. 아쉽게도. 그러니까 틀렸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때는 유대력으로 계산했기 때문이고 로마력으로 계산하면 1844년 1년하고 하루 뒤입니다. 1844년 10월 22일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날에도 또 예수님이 아쉽게도 또 불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추종하는 사람들이 대실망을 해요. 대실망이라 말은 안식교 그 역사책에 나오는 말입니다. The Great Disappointment 해가지고 막 사람들이 울고 난리 쳤어요. 이 대실망의 중심에 있었던 밀러의 열혈 추종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하이람 에더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 당시에 너무나 실망을 해가지고 그 책에 이게 저 문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가장 소중한 소망과 기대, 재림이죠. 이것이 산산조각이 났고 내가 전에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울음의 영이 덮쳐왔다. 이 어른들이 막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 오실 걸 생각하고 하이라도 있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안 오니까 뭐 많은 사람이 막 엉엉 울었어요. 아이들처럼. 이 세상의 모든 친구들을 잃어버린 것은 어디에도 비길 수가 없다. 그러니까 동네에서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뭐 손가락질하고 조소하지 않겠습니까? 뭐 울고 또 울고 우리는 그 다음날 새벽이 될 때까지 울었고 또 울었다. 그런데 이 에드슨이라는 사람은 원래 감리교 신자였다가 밀러를 추정하는 소위 시한부 종말론 주장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기가 막히게 이때 하나의 새로운 계시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재림 불발이 이제 두 번이나 일어나니까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제가 그냥 기니까 읽지는 않겠습니다. 예, 여기 보면은 여기에 그분이 보았던 그 막 엉엉 울고 그 다음날 밤새도록 울고 그 다음날 동네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하고 하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에더슨이 그 농사를 짓고 있었던 큰 옥수수 밭이 있었는데 옥수수 밭을 지나가다가 하늘에서 환상을 봤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다가 성소인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다가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걸 봤는데 예수님께서 지성소 제단 앞에 서 있는 이런 환상을 봤다는 게 물론 그린 겁니다. 사진은 아니고요. 이렇게 해석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재림은 이 땅에 재림은 안 하셨지만 성소에서 지성소로 가셔가지고 뭐 하시느냐 거기서 정말 뭐 예수 믿는다고 쫓아다니긴 하지만 사람들은 많지만 정말 그들이 제대로 된 사람인지 그들이 조사를 한다. 그들의 그 행적을 조사해가지고 그 중에 구원받을 만한 사람을 정말 구속한다. 이것이 그 안식교의 조사 심판 교리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걸 나중에 이제 엘렌 G 화이트도 받아들이게 되는데 이제 에더슨이라는 사람이 그런 주장을 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엘렌 화이트라고 하는 이 여자가 이분이 이제 그 똑같은 또 비슷한 또 환상을 보게 됩니다. 엘렌 화이트에 대해서 제가 좀 시간을 보낼 텐데 엘렌 화이트는 그 미국의 오레곤주, 우리 밴쿠버에 계신 분들은 그 밑에가 워싱턴주 바로 밑에가 그 캘리포니아 주하고 사이에 있는 주가 오레곤주입니다. 오레곤주의 제일 큰 도시가 포틀랜드인데 포틀랜드 그 인근의 농촌에서 출생했어요. 근데 1827년이니까 100년 아니 한 200년 정도 됐죠. 예, 그 정도 됐죠. 예, 근데 이 여자인데 엘렌 G 화이트 원래 그 처제의 이름은 이게 아닙니다. 남편 이름이 화이트가 돼가지고 엘렌 G 화이트가 된 겁니다. 9살 때, 그 여자아이가 9살 때니까 한창 뛰어놀고 그때죠. 그때 동네 친구들하고 놀다가 큰 돌에 맞았어요. 상당히 꽤 큰 돌이었던. 그래서 두개골 항몰이라는 엄청난 중상을 입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얼굴이 흉하게 되고 또 한창 그 사춘기 소녀 아이들이 그 크게 뭐 얼굴이 일그러지고 하니까 얼마나 그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신경성 질환을 한평생 앓게 됩니다. 그런데 밀러가 그 동네에 와서 부흥회 한다는 얘기도 듣고 그 부흥회 가가지고 엄청나게 은혜를 받게 되고 그리고 1843년에 그 첫 번 계시 예수님 오시는 재림 계시가 불발하고 1844년에도 불발되고 그때쯤 해가지고 이 소년 이제 그때 아주 소년은 아니죠. 그때 뭐냐 한 17살 되니까 그때는 좀 컸죠 이제. 그때부터 시작해서
1915년 세상 떠날 때까지 약 한 70년 동안 이분이 환상을 보는데 얼마나 많이 보는가 하면 2000번 정도 계시를 봅니다. 직접 천국에 갔다 왔다 그래요. 그리고 갔다 온 것은 이분이 엄청난 필력을 가지고서 책으로 기록을 다 남겨요. 그것이 지금 안식교 사람들이 성경을 해석하는 아주 성경 못지않게 중요한 그런 근거가 되고 있는데 그 속에 창조광 얘기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안식교가 그래서 탄생하게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안식교 1대 교주는 아까 말씀드린 윌리엄 밀러라고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오늘날 안식교 조직을 만들고 한 것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엘렌 G 화이트입니다. 이분은 1847년 그러니까 두 번째 재림 불발되고 3년 뒤에 4월 7일에 자신이 성소를 거쳐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 환상을 경험했고 그렇게 예수님이 그리 들어가시는 모습도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거는 바로 그 다음 해 1845년 2월에 봤고 자신도 실제로 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에 들어가는 그런 환상을 경험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아주 중요한데요. 그때 그녀는 한 중간쯤 됩니다. 그때 그녀는 엘렌 G 화이트는 천국에서 법계와 십계명을 보았는데 특히 십계명 중에 안식일 계명인 제4계명이 광채를 후광이 이제 빛나 뒤에서 이제 법계 속에 십계명 돌판이 있고 돌판 뒤에서 이제 빛이 비치는데 특별히 제4계명 뒤에서 후광이 막 비치는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엘렌 G 화이트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문자적으로 지키라고 하는 계시로 이것을 확신했고 이때부터 안식교는 제7일을 안식일로 확정하게 되었고 제7일 안식일교로 이름도 이때는 그 이름은 그 뒤에 만들어졌습니다만 그 이름이 나오게 된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제7일 안식일 이제 토요일이죠. 그래서 모든 안식교인들이 다 토요일을 그렇게 안식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창세기 1장에 기록된 사건들이 완성되는데 7번의 오랜 불특정한 기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믿음 없는 지질학자들을 따르는 것은 제4계명인 안식일 계명의 기초를 직접 공격하는 것이다. 이게 그분이 쓴 것이에요. 그래서 화이트는 환상 중에 자신이 천지창조 주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천지창조하는 걸 자기가 입에 봤다는 겁니다. 창조 현장을 직접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사람의 기록에 보면 그때 나는 천지창조 사건 현장으로 옮겨졌고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 사역을 행하시고 7째 날 안식하셨던 바로 그 첫 주간은 다른 여느 주간과 다를 바가 없음을 보았다. 여기서 젊은 지구 창조론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리고 난 뒤에 또 노아 홍수 환상도 보았어요. 이분은 70년 동안 2000번이나 환상을 천국을 왔다 갔다 했으니까 눈만 감으면 천국 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만 걸 다 봤어요. 여자들 옷은 어떻게 입어야 된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오늘날 안식교에서 하는 건강 보건 위생법도 다 그분이 천국에서 보았다는 것을 기초하고 있습니다. 노아 홍수 환상도 보았는데 이 노아 홍수가 아까 얘기한 대로 오늘날 모든 지표면의 모든 것을 만든 그런 대사건이었다라는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하셀이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창조과학 교리는 성경과 엘렌 화이트의 저술에서 너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고 다른 근본적인 신념들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이 논점에서의 변화는 불가피하게 우리 안식교, 하셀은 유명한 안식교 신학자입니다. 우리 안식교도들이 지지하는 성경의 다른 근본적인 가르침들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창조과학적 창세기 해석이 아니면은 안식교 교리 자체가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기 때문에 안식교는 창조과학에 목을 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이트가 직접 한 얘기를 보면 성경 역사가 없이는 지질학은 아무도 증명할 수 없다. 홍수 역사에서 계시는 지질학만으로는 결코 할 수 없는 것을 설명한다. 오늘날 창조과학자들은 이 화이트의 과학관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비록 안식교 신자들이 화이트의 저술이 다른 성경이라고 믿지는 않지만 처음부터 안식교는 엘렌 화이트가 성경의 선지자들과 같은 방법으로 같은 정도로 영감되었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교에서는 엘렌 화이트를 갖다 여선지자 프로페테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실제로. 물론 안식교 신자들이 여러분 엘렌 G 화이트의 조금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여러 권의 책들을 성경하고 같다고 생각은 안 해요. 그러나 실제로 그들이 성경 해석하는 걸 보면은 엘렌 화이트의 그 책의 내용을 성경과 거의 비슷한 그 권위를 가지고서 해석을 합니다. 그 엘렌 화이트는
자신이 주장한 지지락은 모세의 지지락이고 모세의 지지락은 하나님의 인도하에 기록되기 때문에 오류일 수가 없다. 여기에서 나중에 창조과학자들이 굉장히 소위 잠정성이 없는 그런 과학적인 주장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권위에 대한 확립된 믿음이 있어야 한다. 모세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에서 썼고 그래서 정확한 지지락 이론이라면 모세의 말과 일치하지 않는 발견을 주장하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성경의 과학 교과서라고 하는 창조과학의 오랜 전통이 나오게 됩니다. 터치라고 하는 것, 신디 터치라고 하는 여자인데요. 엘렌지 화이트 저작물을 관리하는 엘렌지 화이트 에스테이트라고 하는 일종 오가니제이션이 있어요. 이제 부소장을 하던 분인데 창조 시간과 홍수에 대비해서 화이트가 제시한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는 엘렌 화이트는 지금도 살아있고 방사능 연대와 고생물학 연구가 제시하는 도전들에 직면하고 있을지라도 그냥 방사능 연대나 고생물학 연구를 보게 되면 전혀 맞지 않거든요. 이 도전을 직면하고 있을지라도 그녀는 역사적이고 최근에 있었던 창조 주관과 전지구적 홍수를 주장한다고 무리 없이 말할 수 있다. 이분은 나중에 산 사람이니까 이제 그 방사능 연대도 알고 고생물학의 여러 가지 연구 결과도 아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엘렌 화이트의 계시만으로 창조과학이 탄생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걸 지질학적으로 다듬어야 되는데 그걸 다듬은 사람이 바로 조지 맥크리디 프라이스라고 하는 안식교 신자입니다. 이분은 원래 캐나다 출신이에요. 뉴 브룬스윅 캐나다 출신입니다. 아버지가 12세 때 죽고요. 1882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엄마가 아들을 데리고 안식교에 출석하기 시작한 것이 조지 맥크리디 프라이스가 안식교인이 된 배경입니다. 나중에 이제 오늘날 이름이 앤드루스 유니버시티하고 지금 이게 미시간주에 있는 기독교 대학입니다. 안식교 대학이죠. 그 전신이 배틀 크릭 칼리지입니다. 아마 그 학교 인근에 배틀 크릭이라고 하면 시냇물이 흘러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동네 이름입니다. 이런. 그게 나중에 이제 앤드루스 유니버시티가 지금 현재 안식교의 대표적인 대학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서 공부를 좀 했고요. 1896년 오늘날 소위 뉴 브룬스윅 캐나다 대학입니다. 당시에는 좀 이름이 달랐습니다만 거기 등록해서 광물학과 몇 가지 자연과학의 기초과목들을 수강했는데 이것이 프라이스의 공식적인 교육의 전부입니다. 나중에 이제 일한 걸 보게 되면 중등 교사도 잠시 하다가 건축 공사장에 인부도 하고 핸디맨 같은 분들 여러분 집 고쳐주는 사람이 뭐 수도도 고치고 전기도 고치고 핸디맨입니다. 그다음 안식교 전도사도 하다가 안식교 계통의 학교 교장도 하다가 나중에는 안식교 대학의 교수로 근무하면서 창조과학에 대한 여러 책들을 저술하게 됩니다. 그래서 1907년부터 12년까지 프라이스는 오늘날 로마린다 대학, 로스앤젤레스 근처에 있는 도시 이름이 로마린다입니다. 로마린다에 있는 안식교 대학 중 하나인데 이 대학에서 독학으로 학사학위를 하게 됩니다. 독학으로. 1920년부터는 퍼시픽 유니온 칼리지, 오던 데가 안식교 대학인데 오늘 시애틀에 있습니다. 시애틀 근방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때는 교수로서 가르치면서 학사학위만 가지고 가르치면서 석사학위를 했는데 넘버스에 의하면 석사학위도 정식 과정을 밟아서 석사 논문 내고 이런 게 아니고 일종의 선물로서 받았다. 일종의 명예석사죠. 마크 놀이라고 하는 교회사가에 의하면 이 사람은 그렇게 많은 지질학 책을 썼는데 지질학 야외 훈련을 거의 지질학은 야외 탐사가 아주 중요합니다. 야외 가보면 책으로 배운 거고 전혀 다른 걸 배울 수 있는데 그야말로 탐사를 거의 해보지 않았던 이런 분인 지질학자. 표현은 armchair geology. armchair 가면 안락의자란 말이죠. 안락의자에 앉아가지고 야외는 한 번도 안 가보고 앉아서 지질학 공부다. 책 보고 그냥 한 겁니다. 그런 지질학자라는 것은. 근데 이분이 쓴 책의 대표적인 책이 바로 새로운 지질학이라는 책인 1923년 스콥스 재판이 있었던 2년 전에 이 책이 출간이 됐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바로 아까 얘기했던 그 엘렌 화이트가 천국에서 환상으로 보았다고 주장한 내용들 중에서 지질학적인 내용을 물론 창세기 1장이든 문자적 해석하고 관련이 깊습니다. 이거를 지질학적으로 다듬은 책입니다. 이 책이 이제 출간됐는데 문제는 이 책이 별로 팔리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도 골치 아프게 써가지고 읽을 사람이 별로 없었던 겁니다. 요거를 나중에 이제 개신교 쪽에서 헨리 모리스하고 존 윗컴이라는 분이 창세기 대홍수라는 책으로 여기다 일종의 이걸 풀어가지고 대중 버전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기본적으로 새로운 지질학이라는 책은
그 엘렌 G 화이트 교주의 환상에 근거한 창조과학이기 때문에 오늘날 창조과학을 교단적으로 가장 활발하게 연구하는 곳이 안식교입니다. 안식교 대학들은 어디나 창조과학 연구소가 다 있어요. 물론 이름은 창조과학 연구소라고 안 그러고 지구과학 연구소라고 이름을 붙입니다만은 다 있습니다. 앤드류스 대학 신학대학원에서 보면은 창조 교리에 관한 성명서도 내고요. 왜냐 자꾸 도전이 있으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얘기하지 말라는 그런 그 신학계도 도전이 있고 또 과학계에서 뭐 말할 것도 없고 하니까 창조 교리에 관한 성명서도 내고요. 그러면서 여전히 지금도 창조 주간을 오늘날과 같은 6번의 일상적이고 역사적인 날들로 이루어져 있음을 재확인하고요. 또한 화석을 포함하는 지층 기둥의 대부분은 전 지구적인 홍수 동안 퇴적된 것이다. 단일 격변설 혹은 노아 홍수설을 지금도 그대로 근거 억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로마니다 대학 내 지구과학연구소 GRI라고 부르는 이것이 그 일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이것이 한국의 삼육대학에서도 지구과학연구소라는 이름으로 일종의 뭐 지부 비슷하게 하고 있는데 우리 창조론 오픈 포럼에 들어오는 최정걸 교수가 거기 소장으로 오랫동안 했습니다. 근데 이 운동이 안식교에서 있으면 괜찮은데 개신교로 넘어오게 돼요. 이것이 이제 그 1930년대에 미주리 신화, 미주리 루터교, 미주리 쪽에 뭐 미주리 총회죠. 교단 총회죠. 거기에 속해 있는 바이런 넬슨이라는 분이 그 종류대로라는 책을 내게 되고 그 다음에 돌에 새긴 홍수 이야기, 우리말로 물론 번역은 안 되고 제가 적당하게 번역을 한 겁니다. 이것이 한국의 창조과학회가 세워질 때 굉장히 큰 역할을 했어요. 어떻게 하느냐. 당시에 제가 이 책들을 다 번역해서 창조론 지나는 과학적 사실인가 그 책을 제가 편집을 제가 했기 때문에 제가 여기 있는 오려 가지고 사실 그 책을 만든 거예요. 크게 영향을 미쳤죠. 근데 이제 그 안식교에서 제대로 이제 개신교 쪽으로 창조과학을 수출하는데 바로 그 연결고리가 됐던 사람이 그 유명한 헨리 모리스입니다. 이분은 원래 토목공학자고 굉장히 참 똑똑한 분입니다. 이분도. 근데 이분이 안식교도 중에서 아까 얘기했던 조지 맥크리드 프라이스의 제자 중에 클리포드 버딕이라는 분이 살았어요. 이분이 당시에 막 등장하는 그런 방사능 연대를 받아들이게 되면 젊은 집으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방사능 연대 측정하는 걸 비판한 글을 쓰는데 이 글을 읽으면서 헨리 모리스가 젊은 지구로 턴하게 돼요. 그전에는 헨리 모리스도 오랜 지구 창조론자였습니다. 근데 안식교도 버딕의 글을 읽으면서 창조과학자로 젊은 지구론자로 전향하게 됩니다. 헨리 모리스가 쓴 책이 한 50권 정도 돼요. 한평생 쓴 책이. 그중에 첫 번째 책이 That You Might Believe, 우리말로 한다면 당신이 믿어야 할 것, 이란 책이 1946년에 출간이 된 이게 바로 탄소 연대 측정법이 나오는 1948년보다 2년 전에 출간된 책이에요. 이 책이 출간되는 동안에 원래 이분이 IVCF 출신입니다. 미국의 IVCF 우리 이선아 간사님 IVCF 간사하셨는데 IVCF 출신이었는데 IVCF가 이제 나중에는 활동하지 않습니다. 나하고 다르다 생각한 거죠. 1946년에 이 책이 출간되는 동안에 버딕의 책을 읽게 돼요. 아쉽게도 이미 최근 뭐 출판사 그 윤정께서 돌아가고 있었고 뭐 고칠 수 없었죠. 앞으로는 더 이상 내가 다시는 오랜 연대에 대해서는 내가 미래를 갖지 않겠다 하면서 젊은 지구론자로 턴하고 그 뒤로 그가 살아계시는 한 60년 동안 젊은 지구론자로서 죽을 때까지 사셨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걸 받아 젊은 지구론을 받아들이게 되면은 아담의 범죄 이전에는 어떤 동물들의 죽음도 없었다. 뭐 이제 그렇게 주장을 또 하게 됩니다. 화석들은 모두 노홍수 때 생긴 것이고 모든 지층은 다 10달 반 동안 일어났던 노홍수 때 생겼다라는 주장을 해야 되고 요것뿐 아니라 과학적 주장뿐 아니라 신학적 주장뿐 아니라 전투적인 정서도 그대로 가지고 오고 그래서 뭐 조금만 다르게 되면 그냥 뭐 마구 공격을 하죠. 그 책이 아까 제가 얘기했던 새로운 지질학이라고 하는 조지 맥크리디 프라이스의 책이 너무 어려워서 별로 안 팔렸다 그랬죠. 근데 이것이 1961년에 그 인디애나주에 있는 근본주의 신학교인 그 그레이스 디올로지컬 세미너리의 구약학자였던 존 윗컴이라는 사람이 구약학 박사 논문으로 낸 책입니다. 이 책이 원래. 당시는 우리도 옛날에 저희 대학 다닐 때도 자기 학교에 한 석사 정도 받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교수를 하면서 자기 학교에다가 박사학위 걸어놔놓고 있으면서 박사를 받는 경우가 꽤 많아서 미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존 윗컴은 당시 그 학교의 구약학 교수로서 가르치면서 그 학교에 또 자기가 또 박사 과정에 적을 걸어놓고 그 박사를 받게 돼요. 되는데 그때 박사 논문이 바로 이 책에 똑같지는 않습니다. 이 책은 이제 모리스가 나중에 이제 그 실제로 수력학적인 그런 내용들을 여기다 더 붙여가지고 쓰게 됩니다. 처음에는 더 제네시스 플라드라는 게 별로 출판사를 못 구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나중에는 우리 한국의 출판사 리폼드 프레스테리언 리폼드 그 출판사에서 출판해줘요. 그러고 난 뒤에 이게 엄청나게 성공을 하게 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지금은 제가 침례교 신학대학에다 기증을 했습니다만 그 책도 36판인가 그래요. 90년대 산 책입니다. 지금 아마 한국 아마 지금 한 4, 50판 됐을 겁니다. 대성공을 한 거죠. 이 책이 결국은 20세기의 창조과학 부흥에 1961년에 나온 책인데 이 책의 성공으로 미국의 Creation Research Society 창조과학 협회입니다. 그 다음에 그 유명한 ICR 창조과학 연구소가 설립되게 되고 이것이 이 단체들을 중심으로 해서 해외 수출도 되고 그 중에 하나가 한국에도 이제 오게 된 겁니다. 이건 지금 현재 이 ICR 본부가 있는 텍사스 달라스에 있는 그 ICR 본부입니다. 안식교회 창조과학이 엘렌 화이트의 환상에서 근거했다면 그의 환상은 믿을 만한가? 이거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넘버스라고 하는 아마 여러분들 이분은 아마 많이 아실 거예요. 이분 책이 원체 많이 팔리고 한국에도 그 두꺼운 책이 이분이 쓴 책이 몇 권이 번역이 돼서 널리 이제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분은 원래 서던 미셔너리 칼리지가 안식교 대학입니다. 안식교회는 곳곳에 가는 데마다 대학들이나 중고등학교 안 만들 수가 없어요. 왜냐? 토요일 날 쉬어야 되기 때문에 자기 대학이 아니면 그 안식교 인으로서 생활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 중에 한 대학이 아까 로마린다 대학, 앤드류스 대학, 퍼시픽 유니온 대학, 그 다음에 서던 미셔너리 칼리지도 이제 안식교 대학 중에 하나예요. 거기에서 학사, BA를 받고 박사학위를 그 유명한 유니버시티 오브 캘리포니아 버클리에서 박사학위를 과학사로 박사학위를 받게 됩니다. 이분이 나중에 그 조그만 그 안식교회에서 별로 학자가 없는 데서 버클리 같은 데서 역사 과학사로 박사를 받으니까 그 대학 중에 하나인 안식교 대학 중에 로마린다 대학의 교수로 갔죠. 근데 그 대학에 가서 이분이 원래 과학사 전공한 분이니까 제일 먼저 해보고 싶은 것이 자기 교주의 바이오그래피 전기를 써보고 싶은 겁니다. 이거는 이제 보통 역사가들이 하는 역사가들의 임무 중에 하나가 유명한 사람이 전기를 쓰는 건데 그 쓰면서 화이트가 썼던 그 책들을 하나하나 찾아가요. 찾아보니까 이분이 좀 이상하다 해서 보니까 아까 그 제가 그 엘렌 G 화이트가 2000번 천국 가서 환상 보고 썼다고 하는 많은 내용의 글들이 나무 글들을 뺏겼다라는 겁니다. 이 여기저기서 얼마나 이분이 얼마나 똑똑한지 모릅니다. 제 그 석사 논문 지도교수입니다. 이분이 위스콘신 대학에서 그래가지고 천국 가서 보았다고는 환상의 상당 부분이 뭐 100%는 아니겠죠. 상당 부분이 보니까 이 책 저 책을 뺏겼다는 그 하나하나 출처를 다 밝혀가지고요 책을 쓰게 됩니다. 그 책이 그 뒤에 이제 제가 한번 사진 한번 보여드릴 텐데 그 책입니다. 그 책이 이분이 교수가 되고 난 뒤에 썼던 첫 번째 책인데. 그 책이 원래 나와가지고 소프트커버로 먼저 나오고 소프트커버 먼저 나오고 하드커버는 장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립니다. 하드커버가 나오기 전에 소프트커버가 나와서 교단 지도자들이 그 책을 봤지. 왜 유명한 안식교 우리 학자가 쓴 책이니까 봤는데 보니까 자기 교주가 옛날에 환상 보았다는 것이 여기저기 뭐 뺏겼다고 표절한 거더라 라는 글을 쓰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래가지고 하드커버가 나오기 전에 레이업 당한 게 아니고요. 해고 당한 게 아니고 파면을 당한 파이어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디 가겠어요. 근데 이분이 워낙 유명하고 그분이 박사 논문으로 쓴 것이 라플라스의 뭡니까 서문설이라고 하는 거기에 걸 썼는데 원체 그 논문이 탁월해요. 저도 하나 직접 받았는데 그러니까 그 유명한 유니버시티 오브 위스콘신 메디슨에서 이분을 과학사학과의 석좌 교수로 스카우트해 가요. 그러고 난데 이분이 미국 과학사학의 최고의 교회사 전문가이면서 동시에 창조론 역사 전공이죠. 이분이 나중에 미국 과학사학회 총재도 하고 미국 과학사학회의 그 공식적인 학회지가 ICS인데 ICS 편집장도 오랫동안 했습니다. 제가 그분 밑에서 공부할 때 이분이 ICS 편집장을 하고 있었어요.
2008년에 미국 과학사학회가 최고의 과학사학자에게 수여하는 조지 살튼이라고 하는 과학사의 이름을 따서 만든 메달이 있는데 그 메달을 수상하고요. 그 메달을 수상하는 데 대해 가지고 린드버그 이분도 그 위스콘신 대학의 과학사가 교수라던 분 제가 이제 이분한테는 과학혁명 그 과목을 제가 들었던 분입니다. 이분이 사튼 메달 수상자들 중에서 학문적 업적 때문에 파면당한 사람은 넘버스가 처음일 거다. 그런 얘기였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쓴 책이에요. 이게 보니까 자기 교주의 뭡니까 저걸 전기를 쓰다 보니까 온갖 여기저기서 뺏겼거든. 제가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제가 마치겠습니다. 예. 그래서 파면이 되게 되고 그 내용이 이제 그 창조론자 이 책에 나옵니다. 이 책에 이거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어요. 좀 많이 팔려 세물견 플러스에서 나왔는데 사실 그 요 부분 92년도 초판이 나오고 2006년도에 개정판이 나왔는데 92년도 제가 그때 공부하고 있을 텐데 미국에서 그때 제가 이분의 원고가 나오기 전에 제가 그 원고를 저보고 좀 읽어달라고 해서 제가 프루프 리딩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92년도 판에는 제 이름도 나옵니다. 고맙다. 봐줘서 고맙다. 근데 굉장히 책을 잘 썼어요. 제가 정말 물리학에만 똑똑한 사람이나 싶었는데 과학사에도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있구나 싶을 만큼 제가 탐복을 했던 사람인데 이분이 사실 집안이 대들보 집안, 안식교 대들보 집안이에요. 할아버지가 세계 안식교 카운슬에서 총재를 했던 집안. 아버지가 안식교 유명한 부흥사입니다. 그런데 아까 로마린다 대학에서 파이어 되고 난 뒤에 안식교하고 담을 쌓게 됩니다. 안식교 다시는 안 나가요. 지금은 교회 안 나가요.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이런 그 배경을 제가 너무 이제 뭐 급하게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만은 젊은 지구론, 모황수로 대변되는 창조과학은 신학적으로는 독특하죠. 사실은 뭐 그런 주장을 이전에도 초대 교회 때부터 있었지만 그 치우친 창세기 해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지금 20세기 중반 후반에 나오기 시작한 이 창조과학은요. 성경의 문자적 해석 이것은 신앙 고백이지 연구 대상이 아니에요. 학문은 항상 논쟁이 필요하고요. 텐트티브니스, 잠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내 주장은 절대로 틀리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학문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신앙 고백이죠. 그래서 창조과학의 특성이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다르게 되면 마구 공격을 하고 다 분열하게 되죠. 안식교에서도 여러 사람이 쫓겨났습니다. 안식교 학자들 중에서 처음에는 엄마 아빠 따라 교회 가가지고 있는 대로 그냥 뭐 6천년 하고 막 믿었는데 나중에 자기가 생물학이나 지질학이나 박사학위 하면서 공부를 해보니까 아니거든요. 그래서 바른 소리에다가 쫓겨난 파면당한 그런 사람이 넘버스 교수 말고도 여러 사람 됩니다. 20세기 초에 등장한 근본주의 운동이 창조론 운동이 기여는 했지만 대부분 이 당시에 창조론자들은 오랜 지구론, 진행적 창조론, 날시대 이론, 제 표현에 의하면 다중경변 창조론 이쪽의 주장들을 했어요. 창조과학은 굉장히 독특합니다. 창조과학은 구약 성경이나 창세기 연구가 아니라 안식교 교주 엘렌 G 화이트의 환상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잠정성이 없다는 넘버스가 그 안식교 교주의 전기죠. 그게 The Prophetess of Health. 우리가 뭐 보건위생의 뭐 여선지자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서 지적한 계시의 표절 2000번 뭐 천국 가서 보고 왔던데 이 책 전체 뺏겼다 그랬죠. 계시의 표절을 그렇게 했다는 걸 보면은 엘렌 G 화이트의 정서적 상태에 대한 간접적인 증거가 아닌가. 저는 이건 제 끝에 연두색은 제 결론입니다. 아마 이분이 사실 평생 그냥 뭐 환상과 현실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산 사람인데 어릴 때 다쳤던 그 경험 그로 인한 신경질적인 그런 아주 신경증 환자 비슷하게 살면서 그분이 보았다고 하는 것들은 어쩌면은 사실 여기저기 뺏겼으면서 자기는 환상을 보았다고 주장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정서적으로 올바르지 않았던 그런 분이 아닌가 뭐 저도 추측할 뿐입니다. 뭐 왜냐하면 글을 보게 되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 근거한 오늘날 창조과학의 안식교 버전은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왜 오늘날 창조과학이 저와 같은 소위 멘탈리티 정서적인 상태를 갖게 되었는가를 설명하는데 이것이 어떤 신앙 고백적인 특성을 고려하지 않으면은 이것을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창조론 외에도 지금도 우리나라도 뭐 지적 설계론 하는 우리 이성혁 교수 있고 유신 진화론 하는
그러니까 우종학 교수도 이게 여러 사람이 있어요. 있는데 다른 단체들, 다른 주장들은 그렇게 그 도그마틱하지 않습니다. 유독 창조론이 그렇게 공격적이에요. 왜 그럴까? 이것은 제 생각에는 이것은 연구에 근거하고 있는 그 학자들의 연구에 근거해서 출발하는 이론이 아니라 이것이 오히려 저는 2단, 3단 얘기를 하고 싶진 않은데 어쨌든 안식교의 교주의 환상, 그분이 지질학자 아닙니다. 화이트가 지질학자가 아니잖아요. 그 교주의 천국 환상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신앙 고백적인 특성 때문이 아닌가 하는 것이 저의 결론입니다. 마치겠습니다.